시골은 폐쇄적이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음습하다. 나는 초딩 때 3번 전학을 해서 4곳의 초등학교를 다녔다. 게다가 전부가 시골의 초등학교. 전교생이 10명 정도인 경우도 흔했고 목조로 만든 학교이거나 분교이거나 했다. 마트도 차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라서 이동 판매 차량이 온다. 그것도 초등학교가 있는 중심부만. 주변은 밭과 산이 전부라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흔히들 말하는 소멸위기 촌락. 마을은 모두가 서로 알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 저건 누구냐고 소군댄다. 외지인에게는 경계심이 강해서 좀처럼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골이란 그런 곳. 하지만 좋은 일이 없을 리 없다. 한번 그 속에 녹아들면 동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는 솔선해서 도와준다. 농사짓는 방법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고 표고버섯 키우는 원목을 만드는 체험이나 새끼고기 같은 것도 재미있었다. 놀 곳은 논이나 산밖에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적으니 연상 연하 관계없이 모두 모여 놀았다. 숨바꼭질을 하거나 진달래를 따서 꿀을 빨아먹거나 산딸기를 먹거나 신사에서 술래잡기를 하거나 엄청 즐거웠다. 이래저래 벌써 30년이나 전인 쇼와 시대의 이야기. 왜 내가 그런 시골의 초등학교만 다녔나 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재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몇 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대기하는 게 파출소이고 주재소는 주거도 겸해서 거기 살면서 경찰 일도 할 수 있다. 시골 쪽은 파출소를 만들 정도의 예산도 인력도 없으니 주재소에 살면서 24시간 일을 한다. 물론 24시간이란 말은 비유가 아니고 경찰관이 부재시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경찰관의 와이프가 대응하는 일도 있다. 우리 엄마는 전직 여경이었고 그런 대응에는 익숙했던 것 같았다. 또한 그런 부부라는 게 좀처럼 없으니 꽤 요긴했을 것이다. 주재소를 정말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덕분에 초등학교 때는 주재소 말고는 살았던 곳이 없었다. 그런데 시골에서의 사건은 거의 없다. 인구도 적으니 사건 발생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시골은 암암리에 해결하는 풍습이 있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이란 것 자체는 드문 일은 아니라도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어 아버지가 불려간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술이 깨서 괜찮다며 돌려보냈다. 아버지가 본청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할 테니까 주재호는 필요 없다고 아버지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 후 칼부림을 일으켰던 사람은 마을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일까? 그럼 주재호는 뭘 하냐 하면 주로 마을 이외의 사람이 얽힌 사건에 도움이 된다. 농작물 절도라든가 산으로 불법 침입한 사람이라든가. 그 외 사건이 없는 날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주 1회 본청에 가는 일 말고는 어린이집에서 키울 야생 토끼를 포획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러 가거나 마을을 위한 일을 했다. 그런 주재원의 위치란 나를 포함해서 좀 미묘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예를 들면 시골 안에서도 산을 깎아 새로운 주택지가 생겨나는 곳도 있었다. 그런 곳은 신규 입주자들과 원래 거주자들 사이에 알력이 생긴다. 부모들끼리 아이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하고 신규 입주자의 아이들과는 놀지 마라, 시골 애들과는 놀면 안 된다 라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규칙이 생긴다. 그럴 때 주재원은 어느 쪽 상관없이 관여하고 얘기하는데 그 어느 쪽도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
업신여김을 받지는 않지만 이 이상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선긋기가 반드시 있다. 그런 느낌이라면 이해가 될까? 특히 원래 시골 거주자들 쪽이 더 그렇다. 아까 말했던 칼부림 사건에서도 있었는데 마을 내부에 주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재원도 길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 인사 이동이 되고 큰 분쟁이 아닌 한 마을 안의 일은 마을에서 라는 입장을 취했다. 겉으로는 잘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런 시골의 이야기. 폐쇄적이고 오랜 풍습에 묶인 시골의 이야기. 6학년 때 나는 어느 시골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다. 산에 둘러싸이고 논밭투성이의 진정한 시골. 그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20명 정도는 있었다. 전교생이 100명 남짓. 나에게는 네 번째 학교가 된다. 완전 전학의 달인이 된 나는 교단에 서서 자기소개를 마치고 제일 뒤에 빈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옆자리의 여자애에게 말을 걸었다. 땡땡이라고 해. 잘 부탁할게. 말을 건 다음에 깨달은 거지만 그 애는 얼굴이 크고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작았다.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다운증후군 같은 얼굴에 제일 가깝다. 알맞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표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불쾌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옷은 분홍색 추리닝인데 전체적으로 더러워서 회색빛을 띤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다. 바지는 검은 추리닝. 어린 마음에도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애는 느릿느릿한 말로 나도 라고 대답해왔다. 이야기를 해보니 동작과 대화가 조금 느리긴 해도 공부는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은 있었다. 담임쌤이 수업 중 잘 따라오는지 어떤지 배려하는 정도로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눈이 작아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행동은 느긋한 아이라도 대화는 이루어져서 짝으로도 같은 여자애로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 이 아이를 A라고 하자. 전학 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반 여자아이 그룹에게 불려갔다. 그래봤자 한 학년에 한 반 20명 중 10명이 여자라서 A 말고 여자애들 모두에게 불려갔다고 하면 되겠다. 왕따야? 왕따? 살짝 두근대며 여자 그룹에 둘러싸여 있었더니 리더격인 B가 조금 말하기 어려운 듯 A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아. 라고 운을 뗐다. 내가 아니고 A를 향한 왕따인가 생각했는데 여자애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 뭔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 B는 부모님에게서 A와 가까이 하면 저주에 걸린다 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다른 여자애들도 그걸 완전히 믿고 있었다. 벌써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한껏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말도 안 된다며. 하지만 여자애들은 심각했다. 저마다 A의 저주에 관한 에피소드를 꺼냈으나 그게 전부 착각 아닌가 싶을 정도의 레벨들 뿐. A와 말을 나눈 날 다쳤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밖에 없었다. A가 나 말고는 다른 애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래서 그랬구나 내심 수긍이 갔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저주라는 건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나는 여자애들에게 그런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고 했는데 들어주진 않았다. 시골 관습에 대해선 익숙해져 있었어도 저주라는 키워드는 처음이어서 모두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모른 채
나는 일단 그럼 A를 조심할게. 그녀들과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겠다곤 했지만 자리는 옆자리인데다 필연적으로 A와 말을 나누는 건 나밖에는 없어서 필연적으로 짝이 될 때는 A와 함께하게 되고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 한동안 이어졌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되고 나서도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일 없이 평범한 시골 생활은 계속됐다. 그 즈음부터 나 이외의 다른 여자애들이 A와 가끔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프린트물을 건네주거나 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까지는 A에게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라 조금 놀랐다. 아마 A와 가장 관계가 깊었던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니 안심했을지도 모른다. 전학생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낡은 시골의 풍습에 바람구멍을 뚫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가을의 어느 일요일, 나는 집 주변 논에서 근처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거기로 A가 지나갔다. A의 집은 산을 하나 넘은 곳에 있어 매일 1시간에 걸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가까운 우리 집 근처에서 일요일에 보게 된 건 그게 처음이었다. A는 나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서 놀자고 했다. 아마 저주라는 소문 탓인지 근처의 아이들은 A를 보더니 거미 새끼들처럼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는 좋다고 하며 A를 따라갔다. 산길을 가던 도중 으름 열매나 무화과를 따먹으며 가서 중간에 잔뜩 배가 불러갔더니 산속 조금 넓은 곳에 A의 집이 있었다. 얼핏 보면 농기구가 놓인 헛간인가 생각될 정도로 작고 함석으로 된 벽과 지붕으로 된 집이었다. 여기가 애인의 집인가 생각하며 인사를 했더니 집안은 작은 일본식 실내와 작은 부엌이 있을 뿐 간단한 구조였다. A는 거기서 매일 혼자 놀고 있다고 했다. 주위에 다른 집은 없어서 매일 뭘 하면서 노냐고 물었더니 저학년용 그림책을 꺼냈다. 그 외에 놀이도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루해져서 밖에서 놀자고 제안했고 그날은 A에게 산속을 안내받아가며 놀았다. 저녁이 되고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A에게 그만하자고 했더니 계속 놀자고 졸라서 나중에 또 놀자며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집 근처에서 A와 다시 만났다. A가 또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해 갔더니 헝겊으로 만든 인형과 보통 인형이 있었다. 그날은 둘이 그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그 다음 주도 A를 만났다. 다시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해서 갔더니 보드게임이 있었다. 인생게임이라든가 오셀로든가 여러 종류가 있었다. 둘이서 그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돌아올 때 A가 못 가게 했지만 또 놀자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또 그 다음 주에도 A를 만났다. 다시 A의 집에 초대받았지만 매주 놀아서 다소 질렸던 것과 1시간에 걸쳐 A의 집까지 가는 게 귀찮아 그날은 우리 집 근처에서 놀았다. 3시쯤 나는 간식을 먹으러 귀가했고 A는 돌아갔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A는 이거 줄게. 하며 스티커를 건네주었다. 그때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스티커 교환이 유행이었다. 잡화점에서 팔고 있는 100엔 정도의 싸고 예쁜 스티커를 노트나 필통에 붙였는데 초등학생들은 몇 장 못 사니 남은 스티커를 친구들끼리 교환해 종류를 늘리는 것이다. 나도 반 여자애들과 교환하고 있었다. A는 스티커 교환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았는데 A의 부모가 사준 건가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A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이 드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A가 준 스티커는 예쁜 꽃무늬에 금박이 들어간 2,300엔은 하는 스티커였다. 그냥 받는다는 건 내 쪽도 꺼림칙하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A에게서 스티커를 받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캐릭터 스티커를 A에게 건넸다. 교환이야. 하면서 A는 조금 놀란 듯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으나 나는 좋은 교환이 성립됐다고 내심 만족감에 가득 차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즈음부터였다고 생각한다. A의 소지품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었던 게. 노트는 유행하는 만화 캐릭터로 변하고 옷은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가 되고 치마를 입고 오게 되었다. 더러워진 추리닝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옷차림이 예뻐지는 A에게 반감을 가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고 지금 와선 생각이 들지만 나는 사람의 겉모습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성격이어서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다.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쯤이었다고 본다. 여자 리더격인 존재의 B가 말을 걸어왔다. 전화가 왔을 때는 몰랐지만 B의 아빠는 학부모회 회장이어서 B의 집은 이 주변 마을의 농가를 관장하는 예전으로 치면 촌장 같은 집안이었던 것 같다. B 자신은 굉장히 예쁜 여자애였다. 통솔력도 있어서 애들도 잘 따랐다고 본다. 반 여자애들은 B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고 있었다. B는 내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스티커를 보고 이 스티커는 예쁘다. 하며 말을 걸어왔다. A에게서 받았던 스티커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A가 줬어. 라고 B에게 말했다. 그때 B의 표정은 뭐라고 예를 든다면 좋을지 모르겠다. 순간 긴장으로 표정이 굳어버린 것처럼 보인 건 기분 탓이었을까? B는 A가 줬다고? 하며 내 옆자리의 A를 발밑부터 머리까지 쓱 하며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는가 싶더니 A가 가지고 있던 필통을 집어 올렸다. A의 필통은 작년 봄에 가정시간에 만들었다는 펠트제의 필통이었는데 지금껏 만화 캐릭터가 7군데 들어가 있는 최신 필통이었다. 이것 좀 내놔봐. B는 그러면서 자기 그룹의 여자애들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당황해서 B를 말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일로 인해 잠깐만. 라는 말밖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A를 보고 선생님한테 일러야 돼. 라고 소리쳤다. A는 B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무심코 A의 어깨를 잡고 흔들렸는데 A는 됐어. 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자 A는 가느다란 눈을 더 가느다랗게 뜨고 그 대신 땡땡땡을 받을 거니까. 라고 말했다. 그 땡땡땡이란 말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 나는 다시 뭐? 했을 때 종소리가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나는 일단 자리에 앉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몰래 말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수업 중 B가 갑자기 쓰러졌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한 다음 순간 B는 책상에서 바닥으로 던져지듯 나가 떨어지더니 그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어수선한 교실 안, 황급히 구급차를 부르는 선생님, B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울타리.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다. 문득 A를 봤더니 A는 자리에 앉은 채 실려가고 있는 B를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다. B는 그대로 구급차로 옮겨졌고 담임쌤이 따라갔다. 그날 남은 수업은 부담임쌤이 진행했다. 방과 후 나는 담임쌤에게 불려갔다. 언제 병원에서 돌아온 건지. B의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교장실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 교장실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잔뜩 긴장해서 들어갔다. 교장쌤의 책상이 구석에 있고 그 앞에 응접 세트가 놓여 있다. 거기 앉아 있었던 건 B의 부모님과 교감쌤과 교장쌤. 담임쌤은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엄청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도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B의 엄마였다. 왜 이 아이는 아무 일 없는 거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가 싶더니 내게 덤벼들 듯한 기세로 엉덩이를 들었다. B의 아빠는 엄마의 어깨를 잡고 다시 앉으라고 재촉했다. 놀란 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던 나는 꼼짝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이번에는 교장쌤이 상냥하게 내게 말을 걸었다. 땡땡아, A한테서 뭘 받은 거니? 교장쌤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날카로웠다.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스티커 받았는데요? 라고 답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 순간 어른들은 놀라서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다. 어째서? 이 아이는 A한테서? 어째서 무사한 거야? 그런 소리를 누구라 할 것 없이 중얼대고 있었다. 이윽고 내 머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A의 저주라는 것을 떠올렸다. 아마 어른들은 A의 저주로 B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모든 게 납득이 됐다. 그것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제대로 된 어른들이 몇이나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그리고 소리치고 말았다. 나는 A와 스티커를 교환한 것뿐이에요. B처럼 필통을 뺏거나 하지 않아요. 그 순간 어른들은 일제히 나를 봤다. 교환이라고? B의 엄마가 중얼댔다. 그 말을 덮듯 너는 그걸 B에게 말하지 않은 거냐? B의 아빠가 소리치며 나를 붙잡았다. 그 아빠를 옆에서 휘어잡는 교장쌤과 교감쌤. 울부짖는 B의 엄마. 이젠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제복 차림의 아빠가 교장실로 들어왔다. 아마 어느새 보이지 않던 담임쌤이 불렀으리라 본다. 어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 아이는 주재소 아이였던 거야? 그렇게 중얼대며 B의 아빠는 혀를 찼다. 나는 아빠와 함께 교장실을 나왔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왔더니 엄마는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니 어쩔 수도 없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아빠는 나를 집에 데려다 놓고 학교로 돌아가서 B의 아빠와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B의 아빠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건 알겠지만 왜 화를 내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 아빠로서도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을 유력자인 B의 아빠가 화가 난 나머지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사 가야겠다 라는 걸 결정했다. 나도 내년부터는 중학생이고 언제까지 전학만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게 표면상 이유였다.
현의 끝부분에 아빠 본가가 있고 땅도 비어 있으니 집을 짓자는 이야기가 그날로 결정되었다. 나와 엄마는 바로 친할아버지 댁으로 이사하기로 급하게 결정지었다. 아빠는 일단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빌려 주재소에 다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만약 다음 해에도 여기 남게 된다면, 정근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이동은 바로 내려져 라더니 실제로 철지난 연말 인사이동으로 아빠는 전근이 결정되었다. 나는 B가 쓰러진 날부터 마을 학교에는 나가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거기서 나는 집을 빠져나와 A의 집으로 향했다. 평일 낮 시간. 보통의 어른이라면 일하는 중일 테니 B의 아빠에게 들킬 염려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전에 A와 같이 올랐던 산길을 나아가자 중간에서 계단식 논에서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예, 너 뭐하고 있는 거니? 나는 사람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이기도 해서 대답했다. 이 산 위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일을 중단하고 내게 다가왔다. 이 산속에는 사람 같은 거 살지 않는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이.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렇지 않아요. A짱이라는 애예요. 집은 헛간 같지만 몇 번이나 갔었는데요. 라고 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했다. 너는 주재소 집딸이구나. 대낮에 학생이 있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다. 주지원분하고 B씨하고 얘기는 나눈 것 같은데 B씨한테 들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다. 우리도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B씨를 설득하는 게 고작이란다. 주지원분에게는 신세 많이 졌는데 네가 이 마을에서 없어져야 얘기가 끝난다. 어서 돌아가거라. 할아버지가 갑작스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어본다면 이 사람 말고는 없다. A짱은 무사한가요? 에이 말이냐. B는 그 녀석에게 손댈 수 없다. 절대로. 할아버지는 무슨 확신이라도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조금 안심했다. B짱은요? 그렇게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B의 집 방향을 향해 말했다. 사라는 있지. 사라는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똥 씹은 표정이 되었다. 너는 이젠 관여하면 안 돼. 이번에는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니까. 그걸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더니 나를 뒤돌아시키고 등을 밀면서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듯한 행동을 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럼 B짱은 A짱에게 관여해서 저주를 받은 거군요. 그런 거죠?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저주? 하며 중얼대더니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라고 물어봤다. B짱이 자기 아빠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구만. 아니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는 그러다가 입을 다물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어서 돌아가라. 사실은 너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위험해지니까. 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주는 건 알았고 할아버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옆 오솔길에서 A가 나왔다. A청, 나는 A에게 달려갔다. A청, 무사해서 다행이야. 괜찮아? 나는 이사 가게 됐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빠르게 A에게 말을 걸던 나는 A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계속 자기 발 아래만 보면서 나를 보질 않는다. A청? 왜 그래? 내가 A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했을 때 없어. 라며 A가 중얼댔다. 응? 내가 다시 묻자 A는 쓱 고개를 들고 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더니 땡땡. 이건 내 이름이다. 너는 XX라서 이제 잡을 수가 없어. 라고 속삭였다. XX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다. 항상 주위가 보이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던 가느다란 A의 눈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눈이 모두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건 내리쬐던 태양의 명암 탓이었을까. 희죽거리며 웃던 A는 내가 알던 A와는 다른 뭔가 같았다. 어휘를 상실하고 있던 내 옆을 A는 지나치더니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A와 만난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나와 엄마는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그 마을에는 다가가지도 않는다. 집안에서도 그 사건은 금기가 되어 있다. 즐거운 가족의 추억담에서도 그 마을은 빠져 있다. 할아버지 집은 비교적 큰 마을 안에 있었고 시골 밖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열심이다 보니 어느새 그 마을 일은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문득 생각이 났던 건 벽장 안에 있던 노트 중 초등학교 때 노트 안에서 A에게서 받았던 스티커가 나왔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참 많았다. 산속 작은 집에서 항상 혼자 있던 A. 어느새 점점 많아지던 장난감. 그러고 보니 A의 부모님은 봤던 적도 들었던 적도 없었다. 점점 몸치장이 화려해지던 A. 왜 A에게서 뭔가를 받으면 안 됐던 건지, 그 어른들의 태도는 뭐였는지, B는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면 언제나 이사할 때 말했던 아빠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라는.